1986년 5월 압구정동 밀실. 당대 최고의 탑모델이었던 여동생의 증발. 그리고 6년 뒤 1992년 하와이의 끔찍한 차 사고로 찢겨진 쇠조각 속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신. 그녀는 바로 1970년대 은막을 장악했던 여배우 오수미였습니다. 전 남편의 북한 납치라는 거대한 국가폭력과 맹목적인 여론 재판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철저히 짓밟혔는가. 이것은 괴담이 아닌 기괴하고 잔혹한 실화입니다. 불륜녀 오수미가 치른 소름 돋는 대가, 그 파멸의 궤적을 해부합니다. 권력의 야만성, 대중의 맹목적인 폭력성,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분해되고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입니다. 1950년 10월 3일, 제주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 윤영이. 훗날 대한민국 영화계를 뒤흔들 판무파탈 오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하던 시기에 한국 사회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가난과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역사적 비극이 교차하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영이는 그 변방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독 이질적이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쌍꺼풀이 짙게 진 깊고 큰 눈, 오뚝한 콧날, 그리고 160cm 후반의 당시로서는 매우 늘씬하고 서구적인 체형. 마을 사람들은 서양아이처럼 생긴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를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소녀가 성장하여 서울로 상경하고 연예계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이 이질적인 아름다움은 곧바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 20살의 나이에 윤영이는 오수미라는 예명으로 영화 어느 소녀의 고백을 통해 은막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데뷔는 단순히 예쁜 신인 여배우 한 명의 등장을 넘어선 당시 한국 영화계의 지형도를 흔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서슬퍼런 군사 독재가 사회 전반을 짓누르던 시기였습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경찰이 자로재며 단속했고 대중문화는 국가의 엄격한 검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에게 허락된 역할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지고지순한 현모양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혹은 밝고 명랑하지만 결국 남성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전부였습니다. 대중 역시 스크린 밖의 여배우들에게 완벽한 도덕성과 정숙함을 요구했습니다. 이 숨막히게 획일화된 세계에 오수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기존 여배우들이 가진 순박함이나 처연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도발적이며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퇴폐적인 매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원초적인 욕망과 서늘한 고독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한국의 판무파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남성을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 당시로서는 극히 파격적이고 불온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오수미의 등장은 억눌린 사회 속에서 대중이 은밀하게 갈구하던 금기된 일탈에 대한 대리 만족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충무로의 수많은 감독과 제작자들이 그녀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자신의 작품에 담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중의 환호, 끝없이 이어지는 캐스팅 제의. 20대 초반의 젊은 여배우에게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든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수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대중의 찬사가 얼마나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것인지를, 정숙함을 강요하는 사회가 위험한 여자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은 철저히 스크린 안에서만 용인되는 이중적인 관음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크린 밖의 현실에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도덕적 금기를 건드리는 순간 대중은 그 누구보다 잔인한 심판관으로 돌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1973년 그녀를 한국 영화계의 가장 거대한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훗날 여동생의 기괴한 실종과 자신의 처참한 죽음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지옥도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젊고 매혹적인 여배우가 밟게 될 몰락의 무대는 이미 세팅되어 있었고 곧 파국의 막이 오를 참이었습니다. 1973년 프랑스 파리의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영화 이별의 해외 로케이션 촬영 현장은 한국 영화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오수미는 이 작품에서 조연을 맡아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가폰을 잡고 있던 47세의 거장 신상옥 감독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피어난 이 은밀한 관계는 훗날 두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지형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1970년대 초반, 신상옥은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필름이라는 거대한 영화 제국을 건설한 수장이자 충무로의 모든 자본과 인력을 통제하는 제왕이었습니다. 당대의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그의 영화에 단역으로라도 출연하기 위해 줄을 섰고 그의 한마디에 배우의 생명력이 좌우되던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곁에는 한국 영화계의 국모로 추앙받던 압도적인 상징성을 가진 아내 최은희가 존재했습니다. 대중은 신상옥과 최은희 부부를 완벽한 성공의 표상이자 이상적인 부부상으로 숭배했습니다. 반면 오수미는 이제 막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한 위태로운 위치의 20대 신인 여배우였습니다. 24살의 나이 차이, 모든 것을 가진 제국주의적 권력자와 그 권력 체계 안에서 성공을 갈망할 수밖에 없던 젊은 여성. 이 관계의 기저에는 단순히 남녀 간의 낭만적인 이끌림을 넘어 당시 영화계를 지배하던 견고한 위계와 권력의 불균형이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장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곧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중력 속으로 오수미는 빨려 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의 밀회는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1974년 오수미가 신상옥의 아이를 임신하고 처사들 신상균을 출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보수적인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마주하고 즉각적이고 맹렬한 단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화살이 향한 방향은 철저하게 기형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정을 둔 40대 중반의 권력자 신상옥의 외도에 대해서는 예술가의 방황이나 능력 있는 남자의 풍류 정도로 은근슬쩍 눈 감아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캔들 이후에도 여전히 영화 현장의 지휘권자로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이 오수미에게 향하는 순간 대중의 시선은 날카로운 단두대의 칼날로 돌변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의 이름 앞에 가정 파괴범, 국민 여배우의 남편을 빼앗은 요부라는 치욕스러운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수미가 화면에서 보여주었던 도발적이고 매혹적인 이미지는 이제 현실의 그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스크린 속에 판무파탈이 현실 세계로 걸어나와 진짜 가정을 파탄냈다고 믿으며 경멸했습니다. 이는 곧
완벽한 사회적 사형 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행 중이던 모든 영화의 캐스팅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맺어져 있던 광고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의 노골적인 손가락질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차세대 스타의 자리는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그녀는 대중의 분노가 쏟아지는 공개 처형장 한가운데 발가벗겨진 채 버려졌습니다. 1976년 오랜 갈등 끝에 신상욱과 최은희는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영화계 최고의 부부가 파경을 맞자 대중의 오수미를 향한 증오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1977, 년 오수미는 두 번째 아이인 딸 신승리를 출산하지만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마저도 철저한 숨김과 수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오수미는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의 셔터 소리 대신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차갑고 고립된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은 빠르게 무너졌고 그녀를 애워싸고 있던 수많은 영화계 인사들은 스캔들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썰물처럼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 오수미가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사회 시스템이 그녀 한 명에게 쏟아붓는 형벌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스튜디오 시스템 안에서 소모품처럼 다루어지던 젊은 여배우는 거물급 감독의 욕망에 응답한 대가로 자신의 인격과 직업적 생명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파편화된 차에 대중의 기억 속에서 불륜녀라는 납작한 텍스트로만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사회적 린치조차도 앞으로 그녀의 삶을 덮칠 거대한 역사적 비극과 비교하면 차라리 평범한 개인사의 불행에 불과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어떻게든 생존의 끈을 부여잡으려 애쓰던 1978년 한반도를 둘러싼 차가운 냉전의 소용돌이가 압구정동의 외로운 미혼모의 거실 한가운데로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응징하던 대중의 조롱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북한 정권이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이 그녀의 삶에 개입하며 상황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괴한 첩보 스릴러의 영역으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과부의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1978년의 한반도는 남과 북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던 냉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해 1월, 홍콩 앞바다의 습하고 무거운 안개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적 범죄가 발생합니다. 영화 비즈니스와 관련된 미팅을 위해 홍콩에 머물던 최은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실종이나 잦은 월북이라는 억측이 난무했지만 실상은 북한 김정일의 치밀한 지시에 의해 실행된 국가 단위의 납치극이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대한 상징이 하루아침에 적국에 심장부로 끌려간 초유의 사태.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연일 특필하며 충격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같은 해 7월 더욱 기괴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처 최은희의 행방을 추적함과 동시에 박정희 정권과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신의 영화사 신필름의 돌파구를 찾고자 홍콩으로 향했던 신상욱 감독마저 실종된 것입니다. 이 역시 북한 정보기관의 소행이었습니다. 광적인 영화 호사가였던 김정일이 북한 영화 산업의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해 남한 최고 권력의 영화 감독과 토벼 배우 부부를 세트로 납치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스릴러가 펼쳐지던 순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의 어린아이를 안고 이 뉴스를 지켜보던 한 여성의 내면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오수미. 불과 몇 년 전 신상옥과의 스캔들로
대한민국 전체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바로 그 판무파탈이었습니다. 신상옥의 납북은 오수미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의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내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완벽한 유령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품에는 5살 난 아들 신상균과 이제 막 돌을 지난 딸 신승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사랑이었고 온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며 아이들을 낳았건만 그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할 남자는 휴전선 너머의 폐쇄 국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가혹한 냉대와 경제적 빈곤뿐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오수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대중은 국가폭력에 의해 졸지에 아이 아빠를 잃은 20대 후반의 미혼모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비극을 두고 업보라며 조롱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정을 파탄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잔인하고도 맹목적인 도덕적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가 북한에 억류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의 뇌리 속에서 본처의 억울함으로 환원되었고 오수미는 그 비극의 원인 제공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군사정권 치하의 사회적 분위기도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월북 혹은 납북자의 가족은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오수미 역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에 더해 이제는 월북 혐의자의 동거녀라는 정치적 주홍글씨까지 새겨진 것입니다. 연좌제의 공포가 팽배했던 시절 그녀의 집 주변에는 항상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과거 그녀와 함께 일했던 영화계 인사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철저하게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화려한 은막의 스타였던 오수미는 그렇게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생존의 최전선에 무방비로 내던져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오수미는 어떻게든 다시 대중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수치심을 짓누르고 삼류애로 영화나 밤무대의 행사, 제의조차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최고급 세트장에서 수십 명의 스태프를 호령하며 카메라 앞을 서성이던 톱스타는 이제 담배 연기 자욱한 싸구려 무대 위에서 대중의 노골적이고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어 아이들의 분유통을 채우는 지독하게 모멸적이고 처절한 노동이었습니다. 이 시기 오수미의 내면은 철저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병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휴전선 너머에 있는 남자의 환영이 아른거렸고 세상의 폭력적인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던 1980년대 초반 오수미의 삶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젊고 자유분방한 천재 사진작가 김중만이었습니다. 김중만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던 한국의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수미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스캔들이나 사회적 낙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피사체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그는 멍들고 지친 오수미의 얼굴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고독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깊은 사랑에 빠졌고 김중만은 오수미의 두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기꺼이 품어 안았습니다. 김중만과의 결합은 오수미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신상옥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범하고 인간적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세련된 감각을 지닌 남편의 지지 덕분에 오수미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고 그녀를 닮아 서구적인 체형과 매력을 지녔던
친동생 윤영실마저 패션계에 발을 들여 톱모델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 이웃해 살며 서로를 의지했던 세 사람, 그리고 두 아이들. 끔찍했던 납치 사건과 불륜의 꼬리표가 남긴 상처 위로 조금씩 새살이 돋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집안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결코 오수미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이들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십거리로 소비했고, 북한에 억류된 신상옥의 소식이 가끔씩 해외 외신을 통해 들려올 때마다 오수미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의 존재를 묻기 시작할 때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봄, 오수미가 가까스로 봉합해 놓은 삶의 균열을 영원히 산산조각 내버릴 거대한 지진파가 오스트리아 빈으로부터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발버둥 쳤던 한 여성의 모든 노력을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가장 잔혹한 형태의 귀환이었습니다. 1986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 내달리던 택시 한 대가 미국 대사관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쏟아지듯 내린 두 남녀는 다급하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년간 북한에 억류되어 김정일의 철저한 통제 아래 체제 선전 영화를 만들어야 했던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부부가 마침내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냉전시대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세기의 탈출극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주요 외신을 장식하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납북이라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결합한 두 영화인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의 승리이자 완벽한 인간 승리의 서사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에서 울려 퍼진 그 자유의 환호성은 정반대편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를 덮치는 거대한 파멸의 전조곡이었습니다. 뉴스 속보를 통해 전 남편의 생환 소식을 접한 오수미의 세상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자유세계로 귀환한 신상옥과 최은희는 곧바로 미국에 체류하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 땅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바로 혈육을 되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신상옥은 과거 오수미와의 불륜 스캔들로 낳았던 두 아이, 13살이 된 아들 신상균과 9살 난 딸 신승리를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동한 대한민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와 대중의 맹목적인 여론 재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독한 가난을 견디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것은 오수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하며 아이들을 지켜낸 유일한 양육자였습니다. 하지만 신상옥이 귀환하자마자 사회는 철저하게 권력과 자본, 그리고 본처라는 정통성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쏟아진 최은희의 발언은 오수미의 숨통을 끊어놓는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최은희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일은 모두 용서했다. 오수미가 가엾다. 그 아이들은 남편의 핏줄이니 내가 친자식처럼 거두어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중은 이 발언에 열광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지에서 돌아와 남편의 혼외자까지 품에 안는 최은희의 대인배적인 면모는 그녀를 거의 성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완벽한 용서와 화해의 서사 속에서 오수미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은희의 관대함이 빛날수록 오수미는 그저 과거의 한때 가정을 파탄냈고 이제는 아이들마저 빼앗긴 채 버려지는 비참하고 초라한 불륜녀의 위치로 영원히 고정되었습니다. 아무도 지난 8년간
오수미가 아이들을 위해 흘린 피눈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신상옥 부부에게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폭력적인 여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오수미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두 아이를 신상옥과 최은희의 품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오수미의 내면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된 그 지독한 스캔들부터 납북 이후의 고립, 밤무대를 전전하며 견뎌야 했던 수치심까지 그 모든 생지옥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정당성이자 생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아이들을 데려가며 그녀의 과거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내려다보며 던지는 그 오만한 동정은 오수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는 오수미가 사진작가 김중만과 간신히 일궈냈던 새로운 가정의 울타리마저 무참히 부서뜨렸습니다. 김중만은 자유롭고 예술적인 영혼으로 오수미의 상처를 품어주려 했지만 한 국가의 역사와 권력이 통째로 개입된 이 거대한 비극의 무게를 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일 대서특필되는 신상옥 부부의 뉴스와 그와 대비되어 끝없이 쏟아지는 오수미를 향한 동정과 조롱의 시선.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의 공허함은 부부 사이에 머울 수 없는 심리적 균열을 만들어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식어갔습니다. 오수미는 다시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잃고 남편과의 관계마저 파탄난 1986년의 늦은 봄. 텅 빈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매일 밤을 독주와 수면제로 버티던 오수미의 곁에 남은 유일한 핏줄은 친동생 윤영실 뿐이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윤영실은 언니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윤영실은 대한민국 패션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탑모델이었습니다. 175cm의 서구적인 체형과 세련된 마스크, 그리고 런웨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패션 화보와 런웨이를 독식했습니다. 1983년에는 영화 안개 껴 산머루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았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섭외 1순위로 꼽히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윤영실은 단순히 성공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오수미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때 무너져가는 언니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윤영실은 언니가 거주하는 바로 옆 동 아파트에 살면서 수시로 오가며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언니가 두 아이를 빼앗기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 윤영실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어 언니의 식사를 챙기고 밤새워 위로했습니다. 무자비한 세상의 폭력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불행한 여성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가 탈출하여 아이들을 데려간 지 불과 2달 남짓 지난 1986년 5월. 오수미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사건이 바로 이 압구정동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소거해 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리 없는 학살의 전주곡이었습니다. 1986년 5월의 늦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런웨이의 열기로 가득해야 할 최고의 탑모델 윤영실의 일상에 기묘한 적막이 찾아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울려야 할 그녀의 자택 전화기는 며칠째 신호음만 허공을 맴돌았고 예정되어 있던 패션 화보 촬영과 방송 스케줄에는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와 패션계에서는 단순한 잠적이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휴식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누구보다 그녀와 가까웠던 친언니 오수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자매였기에 이토록 철저한 침묵은 불길한 예감을 넘어선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참다 못한 오수미는 동생이 홀로 거주하고 있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오수미는 결국 아파트 경비원과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강제로 뜯겨나가고 집안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오수미는 차라리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기괴하고 섬뜩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밀실이었습니다. 현관문은 명백하게 안에서 이중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들 역시 외부에서 억지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강제로 침입해 건장한 29세의 여성을 납치하려 했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몸싸움의 흔적이나 부서진 가구, 흐트러진 집기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평온하고 단정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귀금속이나 현금 같은 귀중품들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 한 줄의 유서나 심리적 불안을 보여주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 윤영실이라는 존재 자체만이 마치 누군가 세상의 거대한 지우개로 그녀의 윤곽선만 교묘하게 도려낸 것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밀실 증발 사건 앞에서 오수미는 경찰에 다급히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톱스타의 실종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면 즉각적으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목격자를 찾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당시 경찰과 공권력의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온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이나 정밀 감식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한 가출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잠적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복잡한 사생활 문제로 돌연 자취를 감추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안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찰의 편리한 핑계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언론 역시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톱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특종으로 다루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연예부 기자들조차 이 기괴한 실종 사건 앞에서는 마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통제를 받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단신으로 짧게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수미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 동생은 절대 스스로 잠적할 아이가 아니라고. 집 안에서 사라졌는데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니를 위로하며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동생이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맨몸으로 사라질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은 철저하게 무능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수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어떠한 목격자도 단서도 심지어 시신의 일부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철저히 벽에 부딪히고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자 대중의 억눌린 호기심은 곧장 가장 어둡고 끔찍한 음모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사회에
억압적인 정치 구조와 맞물려 윤영실의 증발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의한 기획된 소거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첫 번째 가설은 바로 저 공화국 신군부 핵심 권력층과의 스캔들 연루설이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밤의 세계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을 위한 은밀하고 퇴폐적인 연회가 빈번하게 열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톱모델이자 여배우였던 윤영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권력자들의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추측이 파다했습니다. 소문은 점차 구체화되어 그녀가 정권의 핵심 실세와 관련된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거나 모종의 성접대 스캔들을 폭로하려다 윗선의 분노를 샀다는 이야기로 살을 붙여갔습니다. 이 가설이 사람들에게 섬뜩한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는 당시 국가 정보기관의 무소불위한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를 필두로 한 당시의 공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한 개인을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하여 고문하거나 영원히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영실이 외부의 강제 침입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유일한 논리적 설명은 그녀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경찰이나 정보기관 요원들이 권력을 앞세워 현장에 들이닥쳤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항할 틈조차 없이 조용히 연행된 후 은밀하게 처형당했고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위장되었을 것이라는 추론. 그것은 군사정권의 폭력성을 경험했던 대중에게는 단순한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현실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과 언론이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침묵했던 이유 역시 사건의 배후에 경찰 조직의 통제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초법적인 절대 권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가설은 시간적 우연성을 기괴하게 비틀어버린 북한의 보복 테러 납치설이었습니다. 윤영실이 실종된 1986년 5월은 공교롭게도 오수미의 전 남편인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의 감시망을 뚫고 미국으로 극적으로 탈출한 지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정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영화를 만들던 두 사람의 배신과 탈출은 북한 정권에 씻을 수 없는 몸열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의 공작권들이 신상옥에 대한 치밀한 보복을 계획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국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 신상옥 부부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보복의 타깃은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신상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오수미의 가족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과거 신상옥과 최은희를 홍콩에서 대담하게 납치했던 북한 정보기관의 치밀한 공작 능력을 감안할 때 윤영실의 아파트에 흔적 없이 잠입하여 그녀를 빼돌리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수미 본인이 아니라 동생인 윤영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오수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남한 사회에 극도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계산된 테러라는 섬뜩한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가설이 진실이든 결론은 참혹했습니다. 윤영실이라는 한 인간의 생존권은 국가를 참칭한 야만적인 권력 카르텔에 의해 혹은 냉전이라는 괴물 같은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차가운 밀실 안에서 그 어떤 비명조차 세상 밖으로 전달하지 못한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오수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삶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체 없이 무너져 내린 폐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뜯겨나갔습니다. 13년 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 번의 도발적인 선택. 그 대가로
세상은 그녀에게서 여배우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앗아갔고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를 적국으로 납치해버렸으며 그가 돌아왔을 때는 온 세상에 동의해 두 아이마저 합법적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쉬게 해주던 마지막 허파이자 유일한 핏줄이었던 친동생마저 방 안의 공기처럼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동생이 사라진 옆 동의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수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하늘은 이토록 잔인하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인가? 불륜녀라는 낙인은 과연 이토록 끔찍한 연쇄적인 지옥을 평생 감내해야 할 만큼 무거운 원죄였는가? 세상은 늘 권력과 명분을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신상옥은 거장이자 납북의 피해자로, 최은희는 남편의 혼외자까지 거두는 성녀로 추앙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오수미와 그녀의 가족에게 내려진 형벌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실종 이후 오수미의 내면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환청과 망상,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불법적인 약물의 유혹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파무파탈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초점 잃은 눈동자와 앙상하게 마른 체구만이 남은 채 세상의 모든 빛과 단절된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유폐시켰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찬란한 대중문화의 부흥기 속에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자매의 이름은 가장 기괴하고 불길한 금기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가혹한 운명의 여신은 벼랑 끝에 선 오수미에게 허락된 마지막 숨통마저도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끊어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굳게 닫힌 밀실에서 증발해버린 동생의 미스터리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언니 오수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국 땅의 낯선 벼랑 끝에서 예정된 피비린내 나는 파멸이었습니다. 동생의 증발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수미라는 한 인간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내린 완벽한 붕괴의 기점이었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세상이 윤영실이라는 이름을 빠르게 지워나갈 때 오수미는 홀로 압구정동 아파트에 남아 끔찍한 자네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동생이 살던 아파트 동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그곳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자리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것만 같은 환청, 혹은 누군가 자신마저 은밀히 납치해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편집증이 매일 밤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이 참혹한 붕괴의 과정에서 남편 김중만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김중만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고 처음 오수미를 만났을 때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하기에 이 가족을 덮친 비극의 스케일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기괴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의 극적인 탈출과 아이들의 이산, 그리고 그 직후에 벌어진 처제의 밀실 증발 사건. 이 일련의 사태들은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까지 얽혀있는 일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폭력이었습니다. 가정 내의 공기는 늘 무겁게 짓눌려 있었고 오수미는 동생을 잃은 슬픔과 아이들을 빼앗긴 상실감 사이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환각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절규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것은 남편에게도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결합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은 생채기만 남긴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으로 돌아섰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스크린을 호령했던 최고의 판무파탈 오수미는 이제 남편도
연인도, 아이들도, 그리고 피를 나눈 유일한 혈육마저도 모두 잃고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혼자가 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도피처는 많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는 단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독주에 의존했지만 알코올이 주는 일시적인 마취 효과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과 공포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오수미는 결국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신경쇠약을 견디다 못해 불법 약물인 대마초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녀가 약물에 의존하게 된 과정은 쾌락을 조쓰는 연예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뇌를 강제로 정지시키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참혹한 발버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추락을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990년 오수미는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정역 구속됩니다. 경찰과 언론의 반응은 지독하게 표리부동했습니다. 불과 4년 전 당대 최고의 모델이었던 윤영실이 밀실에서 증발했을 때 그토록 무기력하게 침묵했던 공권력과 언론은 몰락한 과거의 여배우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오수미의 구속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오수미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비극, 강제된 모성 박탈과 동생의 기괴한 실종, 철저히 삭제한 채 오직 과거의 스캔들만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범죄와 연결지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의 말로가 결국 마약쟁이,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라는 식의 저열한 비난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가 스캔들에 연루된 여성을 어떻게 소모하고 폐기하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축소판이었습니다. 1973년 신상옥과의 외도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대중의 인식 속에서 오수미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영원한 죄인으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을 밑바닥까지 짓밟고 조롱하는 가학적인 사회적 린치가 가해졌습니다. 감방이라는 물리적인 철창보다 더 끔찍한 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난도질하는 세상의 잔혹한 시선이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온 오수미에게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서울은 거대한 도살장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알아채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어디를 가나 따라붙는 꼬리표, 그리고 매 순간 동생과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압구정동의 풍경.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연소되어 잿더미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우로서의 책이나 잃어버린 아이들과의 재회, 동생을 찾겠다는 일말의 희망조차 모두 놓아버린 그녀는 서울 생활을 영구히 청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로 낙향한 삶은 철저한 은둔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짙은 화장을 벗어던진 40대의 오수미는 본명 윤영이라는 이름만 남은 지치고 병든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조그만 집에서 칩거했습니다. 제주도의 거센 바람소리를 들으며 매일 밤 소주잔을 비우는 것이 그녀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동네 주민들이 과거의 톱스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곳은 고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숨을 거두어가는 법을 연습하듯 세상의 기억에서 자신의 흔적을 조용히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지독한 유배 생활이 흘렀습니다. 1992년의 초여름,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삶에 아주 오랜만에 작고 이질적인 온기가 찾아들었습니다.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재미교포 지인 부부가 그녀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연락을 취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제주도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오수미에게 짧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하와이로 건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친 마음을 달래자는 선의와 연민에서 비롯된 초대였습니다. 오수미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갈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인의 간곡한 권유에, 그리고 어쩌면 이 숨막히는 제주도의 고립에서 단 며칠이라도 벗어나 낯선 공기를 마시면 끔찍한 환청과 악몽이 조금은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충동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살아보겠다는 강렬한 의지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이어진 고통의 무게를 아주 잠시만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체념 섞인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1992년 6월, 짐을 꾸린 오수미는 하와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은 그녀를 짓누르던 한국 사회의 시선도, 북한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도, 동생이 사라진 끔찍한 밀실도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지독한 가문의 업보가 제주도의 바다를 건너 하와이에 깎아지른 절벽 끝까지 이미 앞질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피를 위해 선택한 마지막 여행길이 그녀의 육신을 무참히 찢어놓을 가장 완벽한 처형장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승차권이 될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92년 6월의 하와이 마우이 섬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태평양의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와 이국적인 야자수, 그리고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습기 없는 무역풍. 그것은 오수미가 지난 10수년간 갇혀 지냈던 잿빛의 한국 사회, 그리고 우울증과 알코올로 얼룩졌던 제주도의 어두운 방안과는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지인 부부의 따뜻한 환대 속에 하와이에 도착한 오수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가 한때 한국 영화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스캔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녀의 동생이 밀실에서 증발했다는 기괴한 비극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휴양지에 놀러온 평범하고 조금 지친 기색의 동양인 여성, 오직 그것만이 이곳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와이에 머무는 며칠 동안 그녀의 굳게 닫혔던 내면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부부는 그녀의 상처를 함부로 들춰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우이 섬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수미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하지만 강한이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섬뜩한 환청과 숨을 조여오던 공황장애의 증세도 이 낯설고 완벽한 이국 땅의 평온함 앞에서는 잠시 자취를 감춘 듯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이 끔찍한 과거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도피처 정도는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희망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일순간 고요해지며 만들어내는 지독하게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평화였습니다. 비극의 날이 밝았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오수미 일행은 마우이 섬의 해안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승합체에 올랐습니다. 마우이 섬은 아름다운 해변만큼이나 깎아지른 듯한 화산암 절벽과 굽이치는 험준한 산악도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행을 태운 벤 차량은 에메랄드빛 바다를 옆에 끼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가파른 해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승합차 내부의 분위기는 부드럽고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긴장을 푼 오수미 역시 창밖으로 부서지는 파도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며 다급한 비명이 차 안의 평온을 찢어 발겼습니다. 차량의 제동 장치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승합차는 굽은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바위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현지 구조대가 유압 절단기로 뒤틀린 차체를 강제로 벌려냈을 때 다른 탑승자들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뒷좌석에 있던 41세의 오수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살아생전 거대한 권력과 대중의 맹목적인 폭력에 철저히 짓밟혔던 그녀의 삶처럼 마지막 도피처라 믿었던 이국 땅에서조차 그녀는 가장 무자비한 물리적 파멸로 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타전되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오수미의 이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비운의 여배우 오수미, 하와이 절벽서 교통사고로 비참한 최후. 대중은 그녀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생 윤영실의 기괴한 증발 사건과 묶어 이를 오수미 가문에 내려진 피 묻은 저주라고 명명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깬 죗값을 치르느라 자식도 빼앗기고 동생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이 사라졌으며 결국 본인도 타국에서 객사했다는 식의 지독한 운명론적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오수미의 죽음은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사고사가 아니라 보수적인 사회의 금기를 깬 여성이 맞이해야 할 필연적이고도 완벽한 징벌의 서사로 교묘하게 소비되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아이러니는 그녀의 장례 절차에서 벌어졌습니다. 오수미가 마오이섬의 절벽 아래서 숨을 거둔 1992년 당시 과거의 연인이자 그녀의 모든 비극을 촉발시켰던 원인 제공자인 신상옥 감독은 같은 미국 땅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탈출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할리우드 영화계에 진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전처였던 오수미의 아이들까지 거둔 채 새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오수미의 죽음이 알려지자 미국에 머물던 신상옥 측에서 사람을 보내 마우이섬에 방치되어 있던 그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살아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여자가 죽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이 되어서야 과거의 남자가 베푸는 마지막 동정의 손길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혹하게 부서진 그녀의 유해는 비행기에 실려 서울을 거쳐 그녀가 태어났고 또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유폐시켰던 고향 제주도의 땅속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화려했던 판무파탈의 궤적은 그렇게 차가운 흙더미 아래서 완벽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수미의 유해는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고향 제주도의 흙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은 비극의 원인을 시스템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방관이 아닌 가정을 파탄낸 여성의 업보라는 자극적인 도덕극으로 봉합해 버렸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었던 신상옥과 최은희 부부가 미국으로 탈출한 뒤 냉전시대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반면 권력의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던 오수미 자매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소거되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영원히 유실되었고 이 잔혹한 궤적은 한국 대중문화사의 가장 어두운 블랙홀로 남아 있습니다.